남편 친구의 자동차 매장에 갔을 때 나는 3년 전에 불타버렸다던 아버지의 차를 보았다. 내가 디건 우리 가족 차예요 라고 말하자 매장 주인은 그저 웃을 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아빠만 아는 비밀 공간을 열었을 때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게 될 때마다 저희의 공동체가 더욱 가깝고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감사드리며 즐거운 청취 바랍니다. 12월의 아침, 고소라를 맞이한 것은 낙동강에서 불어오는 칼날 같은 바람과 20분째 그녀에게 옷을 더 따뜻하게 입고 집에서 나오라고 설득하는 박준호의 끈질긴 목소리였다. 그녀는 금정구에 있는 그들의 단독주택 부엌에 앉아 식어버린 허브차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창밖에 설이 내린 소나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았고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3년 전 2월 기장으로 가는 국도에서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그날 이후로 그녀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저 항우울제와 불면의 밤이라는 끈적한 안개 속을 헤엄치며 존재할 뿐이었다. 소라야,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코트와 구두 차림의 준호가 자동차 키를 딸랑거리며 문가에 나타났다. 3년이나 지났어. 3년이 넌 내 벽 안에 갇혀서 그 약이나 먹고 한 곳만 쳐다보고 있잖아. 이러면 안 돼. 얘 나도 가기 싫은 거 알아. 하지만 강 사장님이 오래전부터 초대했는데 거절하기도 민망해. 그 사람이랑 나 부산대학교 다닐 때부터 친했어. 가서 차도 구경하고 바람 좀 쐬. 거긴 따뜻하고 멋지고 커피도 맛있어. 그녀는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애도의 세월 동안 잿빛으로 바래고 눈물에 씻겨 빛을 잃은 듯한 눈동자였다. 경찰서에서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화가 왔을 때 준호는 곁에 있었다.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불타버린 벤츠의 잔해가 옮겨졌다는 사상구의 폐차장으로 그녀가 가려는 것을 그가 막았다. 당신은 그런 거 볼 필요 없어. 그는 그때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내가 전부 처리할게. 당신은 그냥 보지 마. 그럴 필요 없어. 그녀는 순순히 따랐다. 저항할 힘이 없었고 슬픔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알았어. 그녀는 아무런 열애 없이 말하고는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준호는 그녀의 등 뒤로 한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해운대 프리미엄 모터스는 부산의 심장부, 검게 코팅된 유리창 너머로 값비싼 외제차들이 번쩍이는 새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소라는 남편을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이 모든 크롬과 광택나는 대리석 사이에서 자신의 낡은 패딩 점퍼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며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었다. 비싼 차들을 볼 때마다 부모님의 벤츠가, 얼어붙은 산길에서의 끔찍한 사고가,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 결함과 연료 탱크 발화라고 적혀있던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가 떠올랐다. 박 부장님, 오셨습니까? 40살쯤 되어 보이는 체격 좋은 남자가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비싼 정장 차림에 머리는 짧게 깎았고 넓은 미소 뒤에는 어딘가 불쾌하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경마장의 말 중개인처럼 집요하고 평가하는 듯 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그 사모님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강태식입니다. 그가 소라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기계적으로 악수했다. 그의 손은 축축하고 어딘가 불쾌했으며 그의 눈빛에서는 제대로 감추지 못한 경멸이 스쳐 지나갔다. 반갑습니다. 그녀는 말했지만 반가운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자, 새로 들어온 차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공장에서 막 나온 포르쉐가 한 대 있습니다. 아직 비닐도 안 뜯었어요. 그리고 박 부장님을 위해서는 특별한 걸 받았죠. 컬렉터 에디션인데 한국에 몇 대 없는 물건입니다. 남자들은 마력, 옵션 패키지, 그리고 대학 시절의 공통된 지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소라는 자신이 이 남자들의 대화에 불필요한 덤이 된 것 같아 소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옆으로 비켜서서 전시된 차들을 구경하는 척했다. 사실은 그저 이 방문이 끝나고 집의 구원 같은 고요함 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조용한 구석을 찾고 있었을 뿐이었다. 쇼룸은 겉에서 보는 것보다 컸다. 중앙홀 뒤로는 직원용 공간으로 통하는 문들이 있는 긴 복도가 이어졌고 소라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남편과 그의 친구의 목소리에서 멀어지며 그 복도를 따라 걸었다. 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너머에는 창고나 다용도실 같은 공간이 나타났다. 희미한 조명 아래 차 몇 대가 덮개에 덮인 채 서 있었고 구석에는 부품이 쌓인 선반들이 있었다. 그녀는
막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차 한 대의 실루엣에 시선이 꽂혔다. 그 윤곽, 차체의 비율, 뒷바퀴 덮개의 특징적인 곡선이 그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했다. 가슴속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소라는 마치 공기의 저항을 이겨내려는 듯 천천히 다가가 먼지 쌓인 회색 덮개 끝을 잡아당겼다. 1985년식 검은색 벤츠 W123,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사각형 헤드라이트, 그리고 아버지가 92년도에 독일 지인을 통해 쾰른에서 직접 주문했던 알로이 휠, 그 시절 부산에 이런 차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탱크. 아버지는 페레스트로이카 시절에 사서 조폭과 깡패들의 싸움이 난무하던 90년대의 혼란 속에서도 지켜낸 자신의 벤츠를 그렇게 불렀다. 아니야, 그녀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불탔다고 했는데 모두가 완전히 불타버렸다고 했다. 소라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차 주위를 돌다가 왼쪽 뒷문에 멈춰섰다. 손가락이 저절로 문손잡이를 찾아 매끄러운 금속 위를 미끄러지다가 그것에 닿았다.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흠집. 광택 작업으로 거의 지워졌지만 손가락 끝으로는 여전히 느껴졌다. 그녀가 12살 때 서투르게 자전거를 차에 기댔다가 생긴 상처였다. 아버지는 그때 화도 내지 않고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것 봐. 이제 우리 탱크에 명예의 상처가 생겼네. 아빠 차에 자전거를 함부로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그녀는 운전석 문을 확 열었다. 그러자 익숙한 냄새가 그녀를 덮쳤다. 한때 햇볕에 달궈졌던 낡은 가죽 시트의 냄새와 아버지가 평생 사용했던 희미한 스킨 향이. 그 스킨은 오래전에 단종되어 아버지는 시장의 자판상들에게서 마지막 남은 몇 병을 사곤 하셨다. 그 냄새는 순식간에 그녀를 어린 시절로 데려갔다. 온 가족이 함께 제주도로 여름 휴가를 떠났을 때 엄마는 뒷좌석에서 웃고 아버지는 운전석에서 김광석의 노래를 흥얼거리던 그 시절로. 이 차에서 아버지는 그녀가 16살이 되었을 때 운전을 가르쳐 주셨다. 클러치를 느끼는 법과 마주오는 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참을성 있게 설명해 주시면서 아빠와 소라는 운전석에 주저앉아 아버지가 수없이 잡았던 핸들을 움켜쥐며 내뱉었다.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소라야. 소라씨, 어디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고 잠시 후 그가 창고 문에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휴대폰을 든 강태식이 서 있었다. 세상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긴 왜 들어왔어? 이건 아빠 차야. 그녀는 말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떨리고 낯설게 들렸다. 준호 씨, 이건 아빠의 벤츠야. 국도에서 불탔다던 바로 그 차. 준호는 강태식과 재빨리,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시선을 교환했다. 하지만 소라는 그 시선을 포착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것은 공포였고 그것은 곧바로 걱정스러운 표정 뒤로 숨겨졌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고 장례식 후 몇 달간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 죽을 떠먹여주던 바로 그 눈빛으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소라야, 자기야. 그가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곤하구나. 마음이 많이 상했어. 이건 그냥 비슷한 차일 뿐이야. 이런 벤츠는 수천 대가 넘게 만들어졌어. 다 똑같이 생겼지. 최 박사님이 항우울제가 잘못된 기억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잖아. 아니,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야, 준호 씨, 이건 아빠 차야. 여기 내 자전거 때문에 생긴 흠집이 있어? 내가 12살 때 만든 거야? 그리고 이 스킨 냄새. 다른 사람 차라면 이 냄새가 여기서 왜 나겠어? 강태식이 크게 헛기침을 하며 가슴에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다. 타인의 히스테리를 억지로 참고 있는 사람의 태도였다. 아주머니, 무슨 약을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는 제가 2달 전에 대구에 있는 수집가에게서 산 겁니다. 서류도 완벽하고요. 원하시면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이런 물건은 시장에서 최소 5억은 나갑니다.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희귀품이죠. 냄새에 관해서는 그건 그냥 복원용 가죽 냄새입니다. 오래된 벤츠는 다 그런 냄새가 나요. 난 미치지 않았어요. 소라는 속삭였다. 90년대의 조폭과 깡패들 사이에서 아버지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었던 차가운 분노의 파도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차는 우리 아버지 소유였어요. 3년 전에 기장 국도에서 불탔다고 들었어요. 사상구에서 폐차 처리되었다고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차가 멀쩡하게 여기에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소라야, 그만해. 준호가 다시 그녀를 껴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에게서 물러났다. 당신 지금 우스꽝스러워. 집에 가자. 당신은 쉬어야 해. 약도 먹고. 하지만 소라는 이미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수년 동안 잊고 있던 것을 떠올렸다. 2005년 10월의 어느 저녁, 아버지가 그녀를 차고로 데려가 엄마조차 모르는 비밀을 보여주셨던 날이었다.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는 그때 목소리를 속삭임으로 낮추며 말했다. 중요한 물건들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넌 알게 될 거야. 오직 너만 따라. 오직 너만. 이 비밀 공간은 내가 독일에 있을 때 특별 주문해서 만든 거야. 이런 건 세상에 또 없어. 그녀는 계기판으로 몸을 돌려 글로브 박스 위에 나무 장식판을 찾았다. 그리고 그 모든 세월 동안 기도문처럼 기억하고 있던 순서대로 눌렀다. 왼쪽 2번, 중앙 1번, 오른쪽 1번, 그리고 앞으로 당긴다. 낡은 스프링 장치가 딸깍 소리를 냈고 계기판 아래에서 작은 책 크기의 얇은 비밀 서랍이 튀어나왔다. 찾아온 정적 속에서 소라는 준호가 이를 악물고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시체라도 본 듯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서랍 안, 부르고뉴색 벨벳 천 위에는 누렇게 변한 봉투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소라는 그것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서랍 바닥을 보고 있었다. 불규칙한 모양의 크고 짙은 갈색 얼룩으로 뒤덮인 바닥. 말라붙은 피 입에인 상처나 긁힌 상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의 피였다. 영안실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아버님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과다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구조되었다면 아무도 존재를 모르는 이 닫힌 비밀 공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피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를 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를 차 안에서 죽도록 내버려 뒀거나 혹은 더 끔찍하게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시트 위에서 숨통을 끊었다는 뜻이다. 이게 뭐죠? 그녀가 거의 소리 없이 조용히 물었다. 이게 뭐예요? 준호 씨. 자, 이제 그만하면 됐어. 강태식이 그녀에게 달려들어 차 문을 세게 닫았다. 소라는 간신히 손을 뺄 수 있었다. 그는 이미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 말하며 경비들을 부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기름진 정중함을 잃고 차갑고 명령조로 변해 있었다. 창고에서 아무도 내보내지 마, 알았나? 아무도. 준호가 소라의 팔을 거칠고 아프게 잡았다. 신혼 시절, 그가 그녀를 안아주던 때와는 전혀 다른 손길이었다. 그는 그녀를 출구로 끌고 가며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미친 사람처럼 굴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다정함이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당장 그만둬. 사업 파트너들 앞에서 날 망신시킬 셈이야? 알아들어. 한마디만 더 하면 최 박사님한테 전화해서 약 용량 늘려달라고 할 거야. 그녀는 그가 자신을 12월의 추위 속으로 끌어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차에 태우도록, 그리고 연말 장식과 화려한 쇼윈도로 꾸며진 부산의 눈 덮인 거리를 지나 집으로 운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오는 내내 그녀는 말없이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애써 외면했던 모자이크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남편을 미덕기에 보지도 않고 서명했던 자산관리 위임장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버지의 주유소와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서들, 페이지마다 찍혀있던 그녀의 서명, 아버지의 자산주유소 12개, 물류회사, 부산 전역의 부동산기 유령 회사를 통해 조용히 준호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 강태식과의 이상한 우정, 차의 잔해를 보지 못하게 했던 것, 신원 확인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던 것, 언제나 그녀를 위해서, 그녀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녀의 안정을 위해서라는 명분이었다. 그날 비싼 차들과 크롬, 광택나는 대리석으로 가득한 차갑고 번쩍이는 홀에서 거짓과 가짜 미소 속에서 소라는 두 가지 사실을 수정처럼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살해당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녀와 한 침대를 쓰고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전에 입을 맞추고 그녀가 올 때 차를 가져다 주던 그녀의 남편은 이 범죄의 공범이었다. 눈 덮인 부산을 가로지르는 귀갓길은 짓누르는 침묵 속에서 이어졌다. 다져진 눈 위를 구르는 바퀴 소리와 조용한 히터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다. 준호는 바이칼 대로를 따라 렉서스를 과속으로 몰았다. 핸들을 쥔 그의 손가락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렸고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소라는 옆자리에 앉아 차가운 유리창에 관자놀이를 기댄 채 눈 덮인 소나무들과 드문드문 보이는 가로등, 멀리 보이는 마을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실수로 들어온 다른 사람의 인생 무대 장치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자 준호는 그녀를 거실로 거의 끌고 들어가 가죽 소파에 앉혔다. 그러고는 그녀 앞에서 방구석을 오가기 시작했다. 그의 비싼 이탈리아제 구두가 마룻바닥에 둔탁하게 부딪혔다. 당신,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그의 목소리가 고함으로 터져나왔고 소라는 움찔했다. 결혼 3년 동안 그의 분노 폭발에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강 사장은 내 사업 파트너야. 우리 사이에 큰 프로젝트들이 걸려있고 큰 돈이 오간다고. 그런데 당신은 무슨 창고에 기어 들어가서 아버지 차니 흠집이니 하는 헛소리를 해댔어. 그건 아빠 차였어요. 준호 씨, 난 확실히 알아요. 입 닥쳐. 그가 그녀 바로 앞에 멈춰서서 몸을 숙였다. 너무 가까워서 그의 비싼 향수와 민트 껌 냄새가 느껴졌다. 그의 얼굴은 그녀가 전에는 본 적 없거나 보고 싶지 않았던 경멸의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당신은 병들었어, 소라. 3년 동안 약에 절어 집 밖에도 안 나가고 구석구석에서 죽은 사람들을 보잖아. 최 박사님이 약을 걸으면 환각 증세가 있을 거라고 경고했어. 며칠이나 약을 안 먹었어? 매일 먹었어요. 거짓말. 내 눈을 보면 거짓말하는 게 보여? 또 그 미친 눈빛이야. 장례식 때처럼. 침대에서 사흘 동안 일어나지도 않고 엄마 사진이랑 대화하던 거 기억나? 내가 또 최 박사님한테 전화해야겠어? 또 입원시켜달라고 부탁해야 하냐고? 소라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싸우는 것을 느꼈다. 하나는 결혼 생활 동안 배운 대로 순순히 동의하고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익숙한 욕구였다. 다른 하나는 이 남자가 아침 인사를 건네는 것만큼이나 쉽게 자신의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새롭고 낯선 차가운 깨달음이었다. 준호는 부엌으로 갔다가 물 한 잔과 흰알약 2개를 손바닥에 들고 돌아왔다. 그는 그녀 앞에 쪼그려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예전에 그녀가 사랑으로 착각했던 그 가짜 다정함으로 눈을 들여다보았다. 자, 마셔. 페노지팜이야. 진정하고 푹 자야 해. 확실히 효과가 있도록 2배 용량을 줬어. 내일이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일 거야. 두고 봐. 싫어요. 준호 씨. 정말이야. 소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눈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스쳤다. 난 당신을 걱정하고 있어? 항상 그랬어. 제발 내가 최 박사님한테 전화해서 입원시켜달라고 부탁하게 만들지 마. 당신 병원에 가고 싶지 않잖아. 거긴 춥고 낯선 사람들이 있고 당신한테 안 좋을 거야. 위협은 부드럽고 거의 애정 어리게 들렸지만 소라는 마치 그가 소리내어 말한 것처럼 똑똑히 들었다. 그녀는 알약을 받아 입에 넣고 물로 삼켰다. 그리고 재빨리 혀로 알약을 볼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그런 다음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척하며 천에 뱉어냈다. 그래, 착하다. 준호는 말을 잘 듣는 개나 어린아이를 쓰다듬듯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자, 내가 재워줄게.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거야. 그는 그녀를 2층 침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정성껏 덮어주었다. 그리고 소라는 문 반대편에서 자물쇠가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를 들었다. 건조하고 최종적인 소리였다. 준호 씨. 그녀는 목소리가 졸리고 나른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불렀다. 나를 가둔 거예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야. 자기야.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를 해치지 않도록. 자, 아침에 열어줄게. 사랑해. 그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다. 항상 그의 위치를 알려주던 3번째 계단이 삐걱거렸다. 그리고 집 안에는 창밖에 12월 밤처럼 짙고 끈적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소라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시간을 셌다. 페노지팜은 2030분 후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즉, 준호는 그녀가 잠들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그 정도 시간을 기다릴 것이다. 그녀는 그 시간을 이용해 조용히 일어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보석함을 꺼냈다. 낡은 벨벳으로 덮이고 뚜껑에는 자수정상감이 박힌 오래된 함이었다. 엄마가 결혼 전에 스리랑카 여행에서 사오신 것이었다. 안에는 동백꽃 모양의 은 브로치가 있었다. 아버지께서 첫 결혼기념일에 선물하신 김선희 여사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다. 소라는 엄마가 언젠가 그녀가 14살쯤 되었을 때 비밀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했다. 꽃잎 하나를 옆으로 밀자 아주 작은 비밀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 꼭지 별이 새겨진 특이한 모양의 아버지 벤츠 예비 열쇠와 어머니가 만약을 위해 보관해 두었던 낡은 유심 카드를 발견했다. 혹시 모르니까. 3번째 계단이 삐걱거렸다. 소라는 침대로 달려가 브로치를 잠옷 주머니에 숨기고
어릴 적 아버지가 숨바꼭질할 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깊고 고르게 잠든 척했다. 문이 살짝 열리고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빗줄기 속에서 그녀는 준호의 시선을 느꼈다. 길고 살피고 차가운 시선. 마치 아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점검해야 할 물건을 보는 듯 했다. 잠시 후 그는 만족스럽게 콧방귀를 뀌고는 복도 끝에 있는 자신의 서재로 갔다. 그들의 낡은 집 자물쇠는 15년 전 집을 지을 때 설치한 허술한 것이었다. 소라는 어릴 적 부모님이 자는 줄 알았을 때 과자가 든 찬장을 열었던 것처럼 머리핀으로 자물쇠를 열었다. 방에서 빠져나온 그녀는 두꺼운 카페트 위를 마치 바닥에 깨진 유리가 깔린 것처럼 조심스럽게 걸어 서재문으로 다가갔다. 준호는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이었고 꽉 닫히지 않은 문틈으로 그녀는 모든 단어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 잔다니까. 페노지팜 2알 먹였으니 아침까지 절대 못 깰 내가 확인했어. 확실해. 강태식의 목소리는 짜증스럽고 날카로웠다. 오늘 일 있고 나서는 아무것도 확신 못하겠어. 그 여자가 그 빌어먹을 비밀 공간은 어떻게 한 거야? 우린 3년 동안 열지도 못했어. 망가뜨리고 흔적 남길까봐. 나도 몰라. 늙은이가 어릴 때 보여줬을 수도 있지?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여자가 아무것도 이해 못했다는 거야. 자기가 미쳐간다고 생각해. 내가 그렇게 믿게 만들었어. 그 여자 날 믿어. 항상 믿었지. 그 비밀 공간 바닥 밑에 있는 유언장은? 그 여자가 거기까지 손대면 어떡해? 손댈 일 없어. 차는 이미 신평동 공단 창고에 있어. 싣는 거 내 눈으로 봤어. 언제 보내? 일주일 미뤄졌어. 부산항세관에 문제가 좀 생겼대. 무슨 검사가 있다나. 근데 이게 더 잘 됐어. 트렁크에서 물건 꺼낼 시간 벌었잖아. 거기에 메페드론 15kg, 순도 높은 걸로 150억 원어치 들어있어. 연말 전에 대구 사람들한테 넘겨야 해. 그 다음엔 부품별로 분해해서 수집가들한테 따로 팔 거야. 엔진, 변속기, 실내 장식 다 비싸게 팔릴 거고 흔적도 안 남을 거야. 2주 후면 그 차는 존재하지 않게 돼. 소라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유언장.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 그 차 안에, 그녀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비밀 공간 바닥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상속 재산 주유소 12개, 물류회사,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들 준호에게 넘긴 그 모든 위임장과 계약서는 위조되었거나 남편의 압박 아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녀 스스로 한 서명의 결과였다. 그리고 강태식이 말을 이었다. 매달 내는 돈 잊지 마어. 평소처럼 2,500만 원. 내일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 가져와. 그래, 알아. 안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화나고 잠긴 듯 변했다. 언제까지 날 쥐어짤 셈이야. 강 사장. 내 금고에 내가 내 장인 브레이크 호스를 자를 때 쓴 절단기가 있는 한, 그리고 우리 둘이 3년 동안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있는 한 계속 쥐어짤 거야. 이건 내 연금 보험이야. 박 부장. 이 모든 게 검찰청으로 넘어가길 바라진 않겠지. 거기선 내가 존경받는 분의 사위라고 봐주지 않을걸? 소라는 문에서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다리가 솜처럼 풀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절단기. 부모님이 바이칼 근처의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릴 것을 알면서도 그가 직접 자기 손으로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다. 그녀는 3년 동안 자기 엄마와 아빠를 죽인 남자와 한 침대에서 잤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재빨리 어두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검은 청바지, 패딩 점퍼, 털모자, 그리고 틀이 뒤틀려 항상 잘 닫히지 않던 베란다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다. 가족차를 이용할 수는 없었다. 통제에 집착하는 준호가 그녀의 기아 스포티지를 포함해 차고의 차 3대 모두에 GPS 추적기를 설치했고 스마트폰 앱으로 모든 이동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굴을 핥히고 옷 속을 파고드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뽀드득거리는 눈을 밟으며 그녀는 큰 길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심카드를 이용해 택시를 불렀다. 먼저 자동차 매장으로 향했다. 직원용 출입구 안뜰의 쓰레기통 뒤에 숨어 추위와 공포에 떨며 그녀는 살짝 열린 문틈으로 준호가 강태식에게 돈이 든 스포츠 가방을 건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추운 공기 속에 하얀 입김을 뿜으며 나지막이 대화하는 모습도.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이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때 민머리의 경비원이 담배를 피우러 그녀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강태식이 마지막 순간에 그를 불러세워 짐 싣는 것을 도우라고 명령했다. 그 후 눈 덮인 광장과 잠든 집들을 지나 밤새도록 부산을 가로질러 윤 변호사에게로 향했다.
그는 가족의 오랜 변호사였지만 준호가 장례식 직후 모든 일에서 그를 배제했다. 늙은이가 정신이 나가서 발목만 잡는다고 말하면서 새벽 5시 그녀는 중앙대로에 있는 그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그가 잠옷 위에 목욕 가운을 걸친 채 두꺼운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한 백발의 모습으로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그의 문 앞에서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소라 아가씨, 세상에 무슨 일이야? 어서 들어와. 꽁꽁 얼었네. 입술이 파래. 그는 그녀에게 꿀을 넣은 따뜻한 차를 따라주고 체크문의 담요로 감싸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차에 대해, 비밀 공간에 대해, 벨벳 위의 피에 대해, 엿들은 대화에 대해 뒤죽박죽 눈물을 삼키며 이야기하는 동안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들어주었다. 나는 항상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마침내 그녀가 말을 멈추고 붉어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가 말했다. 그 사고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지? 너무 순조롭게 모든 게 처리됐고 자산 이전 서류가 너무 빨리 나타났어. 내가 이 일을 제기하려 했지만 준호가 날 맡고 이 변호사 프로라는 사무실에 젊은 놈을 고용했지. 그들은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있기로 유명한 곳이야. 윤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돈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증거는 있어. 노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끈으로 묶인 서류철을 꺼냈다. 내가 3년 동안 내 돈으로 몰래 모은 거야? 이게 경찰 조사보고서 사본이야. 서명한 사람은 나중에 뇌물수수로 해고된 김경사지. 그리고 이건 트럭 운전사 박 씨가 찍은 사진이야. 그는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지나갔어. 보여. 확대해보면 브레이크 호스가 마모로 찢어지거나 충격으로 손상된 게 아니라 깔끔하게 절단되어 있어. 이건 살인이야. 소라 아가씨.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다음 날 윤 변호사는 그녀를 28살의 젊은 IT 전문가인 이민혁에게 소개했다. 그는 부패의 눈감기를 거부하다가 상사와 갈등을 빚고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그만둔 전직 직원이었다. 민혁은 단추만 한 크기의 초소형 마이크와 GPS 추적기를 가져와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 도구를 펼치듯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계획은 간단합니다. 그가 야른 태안경을 고쳤으며 설명했다.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절단기, 유언장, 대화 내용, 이 모든 건 강태식의 금고 안에 있을 겁니다. 그들이 가장 자주 만나는 곳, 즉 자동차 매장 사무실에요. 하지만 거긴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비가 삼엄하죠. 그럼 명분이 필요하겠군. 윤 변호사가 턱을 쓸었다. 안에 합법적으로 머물 명분? 그때 소라가 파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준호가 깨기 전에 같은 베란다 창문으로 집에 돌아와 바닥에 눈 발자국을 남긴 그녀는 깊은 후회의 연기를 펼쳤다. 빨개진 눈으로 아침 식탁에 내려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약을 거르고 우울증이 악화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준호 씨한테도 강 사장님한테도 너무 미안해요. 그는 분명 나를 미친 여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잘못을 만회하고 싶어요. 당신 40번째 생일 파티, 그 사람 매장에서 열면 어때요? 40살, 중요한 날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랑 부산의 유력 인사들 다 초대해요. 이건 화해의 표시가 될 거예요. 준호는 활짝 피어났다. 그의 나르시시즘은 성대한 파티라는 아이디어를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다. 천재적인데, 소라야. 바로 그거야. 역시 생각이 깊어. 내가 강 사장한테 전화해서 얘기해 볼게. 파티 준비를 핑계로 민혁은 이벤트 회사 기술자로 위장하여 강태식의 사무실에 잠입했다. 소라가 장식, 테이블 배치, 라이브 밴드와 DJ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주인의 주의를 끄는 동안 그는 육중한 참나무 책상 아래에 마이크를, 금고가 정면으로 보이는 책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날 저녁, 소라는 준호가 엿들을 수 없는 집안의 유일한 장소인 욕실에 앉아 계산기로 위장한 앱을 통해 첫 번째 녹음 내용을 들었다. 그림자만 봐도 꾀꾀거리는 멍청한 암탉 같으니라고. 강태식의 목소리는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했다. 그 여자가 흠집 얘기 시작했을 때 얼굴에 대고 웃을 뻔했어. 완전히 내 통제하에 있어. 준호가 대답했다. 약이랑 정신과 의사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 뭔가 의심할 만큼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평범한 부산 아줌마일 뿐이야. 내가 3년 동안 구워 삶았다고. 내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쓴데도 믿어. 소라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무력한 바보, 망가진 미망인, 약과 위협으로 조종할 수 있는 의지 없는 인형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 안에서 차갑고 응축된 분노가 끓어올랐다. 분노와 함께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비밀을 스스로 누설하고 주소와 액수를 말하고 일정과 계획을 논의하면서도 그들의 모든 말이 세계의 다른 장치에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암울한 만족감이 찾아왔다. 연금보험에 대한 언급은 그들 관계의 진짜 역학을 드러냈다. 강태식은 주인이었고 꼭두각시 조종사였으며 준호는 짧은 목줄에 묶인 마리오네트였다. 충분한 압력이 가해지면 그들의 동맹은 필연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윤 변호사, 민혁과 함께 서면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자, 노 변호사가 수첩을 펼쳤다. 마약은 자동차 매장의 차 안에, 절단기와 유언장은 강태식의 금고 안에. 파티가 열리는 동안 당신들이 주인의 시선을 끄는 사이 민혁 군이 금고를 열 겁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김대령님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20년 동안 아는 사람이야. 정직한 양반이지. 이후 10일 동안 그녀는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연기했다. 준호와 손님 명단을 의논하고 강태식과 테이블 배치를 조율했다. 남편이 자기 전에 키스할 때마다 그녀는 그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 저녁은 바람은 없었지만 매서운 추위가 몰아쳤다. 자동차 매장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극장에서 빌려온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하얀 실크 휘장 위로 황금빛을 쏟아냈고 무대 위에서는 대구에서 온 밴드가 악기를 조율하고 있었다. 사업 파트너, 시청 공무원, 시의회 의원 등 100명이 넘는 손님이 모였다. 소라는 부산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입고 입구에 서 있었다. 준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피부가 타는 듯 했지만 그녀는 완벽한 미소를 유지했다. 오늘 정말 빛나네. 자기야, 그가 그녀의 귓가에 몸을 기울였다. 이 모든 걸 준비해줘서 고마워.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여보. 그녀의 고집으로 독한 술은 제공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무슬림 손님들을 존중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범죄자들이 그들의 세계가 무너질 때 제정신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흰 셔츠와 검은 조끼를 입은 웨이터로 위장한 민혁이 샴페인을 나르며 그녀와 짧게 눈을 마주쳤다. 준호가 감사 인사를 위해 무대에 올라갔을 때 민혁은 강태식의 사무실로 슬며시 들어갔다. 금고 비밀번호는 숨겨진 카메라 덕분에 전날 주인이 번호를 누르는 것을 촬영하여 알아냈다. 안에는 브레이크의 흔적이 남아있는 절단기, 사고 한 달 전 날짜가 적힌 고동만 씨의 유언장 원본, 그리고 5년간의 마약 거래 내역이 손으로 적힌 두꺼운 장부 3권이 있었다. 그리고 제 아름다운 아내 소라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언제나 제 곁에 있어준. 강태식이 갑자기 긴장하며 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아마도 무전으로 신호를 받은 듯 했다. 소라는 즉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이제 박씨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특별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강태식 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박수갈채 속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얼어붙었다. 그 사이 민혁은 증거물들을 검은 가방에 담고 있었다. 경비원의 외침이 음악을 찢었다. 거기서 도둑이야. 저놈 잡아. 강태식이 재킷 아래에서 실탄을 쏘도록 불법 개조한 가스총을 꺼내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손님들은 출구로 몰려들었고 민혁은 인파 너머로 윤 변호사에게 가방을 던졌다. 70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능숙하게 가방을 받아들고 도망치는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천장을 향한 총성, 석고 가루가 쏟아졌다. 모두 꼼짝 마. 문 잠가. 강태식이 소라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의 관자놀이에 총을 겨눴다. 내년이 꾸민 지시로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김대령과 경찰 특공대 SWAT가 이미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강태식은 유일한 탈출구를 보았다. 먼 구석에 있는 검은색 벤츠. 3mm 두께의 강철 자체는 쇼윈도를 뚫고 포위망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박 부장, 운전대 잡아. 당장. 준호는 로봇처럼 복종했다. 강태식은 소라를 뒷좌석으로 밀어넣고 총을 그녀의 옆구리에 겨눴다. 시동 모터가 돌고 계기판 불이 들어왔지만 엔진은 걸리지 않았다. 젠장, 뭐야? 시동 걸어.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려요. 소라는 등받이에 기대어 미소 지었다. 우리 아빠는 90년대 조폭들의 갈취를 겪으며 살아남은 편집증 환자셨어요. 물리적인 열쇠는 문을 열지만 시동을 걸려면 계기판 아래에 숨겨진 스위치를 켜고 비밀 점화 장치에 4자리 코드를 입력해야 해요. 그 코드는 아빠와 저만 알았죠.
그리고 당신들은 아빠를 죽였고요. 강태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번 실패하면 시스템이 배터리를 차단하고 모든 문을 안에서 잠가요. 아빠가 97년도에 2번이나 도난당할 뻔한 후에 직접 이 보호장치를 설계하셨죠. 창문은 강화 유리고요. 우린 덫에 걸린 거예요. 준호는 유리창에 피가 나도록 부딪히며 자기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강요당했다고, 자기도 협박의 피해자라고 울부짖었다. 성공한 사업가의 가면은 산산조각나고 비굴한 겁쟁이의 민낯을 드러냈다. 강태식이 소라에게 총을 겨눴다. 열어. 당장. 쏘세요. 이 좁은 공간에서 총을 쏘면 우리 셋 다 귀가 먹을 거고 특공대는 그걸 돌격 신호로 받아들일 거예요. 당신들이 살 시간은 30초 남짓 남을 겁니다. 음악을 틀던 음향 시스템을 통해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약과 정신과 의사에 대한 준호의 목소리, 바이칼대로에서 호스를 자른 절단기와 150억 원어치 물건에 대한 강태식의 목소리, 100여 명의 손님, 시의원, 공무원, 사업가들이 살인과 마약 거래에 대한 자백의 모든 단어를 들었다. 강태식의 손에 들린 총이 내려갔다. 소라는 조수석 아래에서 작은 빨간 레버, 아버지가 16번째 생일에 알려주신 비상 잠금 해제 버튼을 더듬어 찾아냈다. 그리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굴러나왔다. 특공대원들이 전술망치로 유리창을 박살냈다. 섬광탄, 비명, 발소리. 준호가 먼저 끌려나왔다. 그는 울면서 엄마를 부르고 연루된 공무원들의 이름을 댔다. 강태식은 검은 복면을 쓴 3명의 대원에게 얼굴을 바닥에 처박혔다. 트렁크를 수색하자 15kg의 메페드론이 담긴 가짜 벽이 발견되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특히 대규모 범죄에 해당했다. 소라는 이 모든 광기 속에서 눈을 감고 서 있었다. 아빠, 엄마, 제가 해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8개월 후, 그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상징하는 단정한 흰색 정장을 입고 부산지방법원 첫 줄에 앉아 있었다. 옆에서 윤 변호사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유리 칸막이 너머 피고인석에는 그녀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두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강태식은 20kg은 빠진 듯 했고 교도소 이발기로 깎은 삭발머리에 이전의 사나움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공허함만 남아 있었다. 준호는 40살이 아니라 60살은 되어 보였다. 구부정한 등의 옆머리는 희끗희끗했다. 그는 재판 내내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박선영 판사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강태식, 사전 공모에 의한 2인 살인, 마약류 불법 밀매, 불법 총기 소지 등 경합범으로 유죄가 인정됨.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특별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함. 강태식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벤츠의 문이 잠겼을 때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꺼져버린 것 같았다. 피고인 박준호, 살인 공모, 공문서 위조, 자금 세탁 혐의로 유죄가 인정됨. 피고인을 징역 24년에 처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함. 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석에서 쓰러졌다. 교도관들이 그의 양팔을 부축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다면, 만약 나온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잃은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날 밤 그에게서 등을 돌린 엘리트 친구들도 돈 때문에 노인을 죽이는 자들을 경멸하는 미래의 감방 동료들의 존경도 소라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단 한 방울도. 3년 동안 이들은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심리적인 감옥에 가두고 그녀 자신의 정신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녀의 부모님을 죽이고 그녀의 상속 재산과 평범한 삶을 살 권리를 훔쳤다. 감옥에서의 매일은 정당한 대가였고 그것으로도 부족했다. 주유소 체인, 물류회사, 상업용 부동산 등 총 900억 원이 넘는 모든 자산은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인 그녀에게 반환되었다. 자동차 매장 건물은 강태식의 파산 경매에서 그녀가 사들였다. 반년 만에 이전의 자동차 매장은 완전히 재건되었다. 어두운 코팅 유리는 투명한 창문으로 교체되었고 차가운 벽은 따뜻한 노란색과 주황색 톤으로 칠해졌다. 검은 벤츠는 감정이 끝난 후 돌아왔다. 부산 최고의 장인들이 차를 완벽하게 복원했다. 새로운 가죽 시트, 정비된 엔진, 같은 고귀한 검은색으로 새로 칠한 도장, 계기판 아래의 비밀 공간은 그대로 두었다. 단지 이제 그곳에는 유언장 대신 부모님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보안 시스템은 소라만 아는 새로운 코드로 재설정되었다. 부산이 푸르름에 잠기고 태양이 낙동강 물결에 반사되던 따뜻한 6월의 어느 날 소라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벤츠 운전석에 앉았다.
그녀는 나무 장식판을 쓰다듬고 스위치를 켜고 코드를 입력한 후 속삭였다. 집에 가자, 탱크. 엔진이 주인의 손길에 응답하듯 부드럽게 그르렁거렸다. 해 진력, 하늘이 분홍빛과 황금빛으로 물들 때 그녀는 광안대교를 따라 차를 몰았다. 더 이상 도로 위의 모든 차에서 사고의 그림자를 보지 않았다. 눈앞에는 미래로 향하는 긴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방식대로 걸어갈 길이었다. 인생의 수레바퀴는 돌아갔다. 오만함 속에서 꼭대기에 있던 자들, 비싼 정장을 입은 준호, 번쩍이는 자동차 매장의 강태식은 이제 교도소 감방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짓밟고 약한 히스테리 환자라고 여겼던 그녀는 그들의 이전 자산과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쥐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절대적인 정의였다.